중국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 문화의 중심지들이다. 중국에도 현대화의 새벽이 밝아오는 이때 중국 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아직도 문명의 초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옛 전통과 생활 방식의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방대한 시공간을 거쳐 형성된 중국의 62개 도시들의 매혹적인 전통과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용, 중국 문화의 옛 상징인 용은 지상에 무한한 생명을 가진 이들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무한의 힘을 가진 전설 속의 존재이다. 황제의 권력을 상징으로 선택된 금을 입힌 용들이 중국 제국의 산속의 휴양 도시인 성도시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이 도시는 중국에서 황제 가족을 위해서 여름 별장으로 지어진 유일한 도시이다. 우리는 또한 서주시도 가볼 것이다. 서주는 30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황하강을 끼고 전쟁으로 인한 폐허에 쓰라린 역사를 가진 서주시의 황금기는 중국의 화려한 봉건시대 때였다. 고대로부터의 놀라운 발견들은 거의 모두 서주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남창 시인은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7년 남창시에서 중국 내전 중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남창 반란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이 반란의 지도자들이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이 됐다. 산동 지방의 남동쪽에 위치한 곡부시는 철학자인 콩푸지의 고향이다. 서방에서는 공자라고 알려진 그의 가르침은 중국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에 길이 남을 영향을 주었다. 대동은 옛 중국 제국의 북쪽 국경과 중국 외곽의 목가적 평원 사이에 거대한 문화적 분수령에 위치하고 있다. 북방 침략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시달렸던 대동의 문화는 중국 북부와 남부의 전통에 모두 영향을 받았다. 이들 도시들은 중국 국가 정부가 중국 최고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대표한다고 선정한
62개 도시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알래스카까지 포함한 미국과 대략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예전에는 농업지역이었던 중국 내륙 지방은 약 4,000년 동안 중국 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광범위하게 개발된 북동쪽의 만주도 포함한다. 중국의 외곽지역은 북쪽 내몽고의 건조한 황토지대와 서쪽의 사막지방, 티베트 산악지역, 그리고 남서쪽의 정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내륙의 수경농업지역과 대충 비슷한 크기의 중국 외곽지역에는 전체 12억 인구 중 겨우 5% 정도만이 아주 극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들 중에 하나인 북쪽의 황하강과 양자강은 중국을 가로지르며 수천 마일씩 흐르고 있다. 이 강들은 중국 도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주 다양한 여러 민족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독특한 역사와 종교 관습은 문명의 초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대의 만리장성과 중국 내륙 북쪽에 있는 땅들은 현느와 현베이, 징기스칸과 쿠빌라이 칸의 몽골을 비롯한 여러 유목민족들이 활보하고 다녔던 곳이다. 만리장성은 마치 거대한 띠처럼 이 북방의 목가적 평원들과 옛 중국 제국을 분리한다. 북쪽의 산서 지방에 있는 이 거대한 문화의 분수령의 중간에 옛 국경 도시인 대동이 있다. 중국과 몽고 문화 간의 많은 분쟁을 일으킨 이 국경마을 대동은 중국어로 함께 모이기 또는 위대한 조화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유교 철학자들이 묘사한 이상 세계를 떠오르게 한다. 기원전 221년 진시 황제는 서로 싸우고 있던 국가들을 통일하고 중국 제국의 북쪽 경계를 따라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때 이미 대동은 국경 요새 도시였다. 대동시는 그 이상주의적 명칭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쪽 국경에 위치한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 무수한 침략과 전쟁을 겪었다. 다진 흙으로 만든 옛 요새들의 두텁고 높은 성벽은 무서운 기병들의 반복되는 공격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세워졌다. 오늘날 대동시는 석탄 광업과 전기기관 생산으로 유명하다. 수십 개의 탄광이 이 지역을 에워싸고 있으며 이런 중공업들이 다른 지역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동은 또한 매일 전기기관차를 한 대씩 생산한다. 중국의 기차 8대 중 7대는 전기기관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동시는 실제로 위대한 조화라는 명칭이 붙을 만한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한족과 북방 민족과의 융화가 이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대동시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윤강 석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석굴은 16세기 전 이왕조 때 만들어진 것이다. 2000년 전 중국의 서한 왕조는 북쪽의 호전적인 현느족과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해서 왕자우준 공주를 현느족 지휘관들 중에 한 사람과 혼인하도록 해서 두 문화 간의 공식적인 관련을 맺었다. 400년 후에는 또 다른 북방 민족인 현베이족이 이 왕조의 통치자가 되어 대동에 이 왕조의 수도를 세웠다. 이곳에서 이 나라 유정자들은 중앙평원의 한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미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있었던 불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크고 작은 5만 개 이상의 조각상들이 동서로 1km에 걸쳐서 오늘날에도 현존하는 51개의 주요 석굴에서 발견됐다. 고대 그리스를 상기시키는 외부의 기둥들과 함께 이들 석굴은 인도와 페르시아 또 중국의 전통미를 가지고 있다. 이 웅장한 석굴들은 북이 황제들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서 지어졌는데 이는 중국 불교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다.
날아가는 압사라스, 즉 날개 달린 요정들은 석굴의 여러 벽에 새겨져 있는데 피리와 심벌즈,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에서 쓰였던 유형의 허리에 차는 북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중국의 현악기 등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있다. 이는 이 왕조 때쯤에는 이미 광범위한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북위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보다 더 용이하게 중앙평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 문화의 불교를 이용하기 시작했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이 한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다. 이 통치자들은 심지어 모든 현대의 사람들이 한족의 성으로 그들의 성을 바꾸도록 지시했고 30세 이하의 모든 관리들은 한어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결국에 가서는 현대의 민족은 한족에 흡수되고 말았다. 예전에는 유목민족이었던 북쪽과 동쪽의 문화들이 건립한 화옌 수도원은 중국의 사원이나 수도원들이 대체로 남양인데 반해 동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 문화를 평화롭게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위 왕조도 중국을 통치하려고 경쟁하는 여러 국가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북방과 남방의 제국들 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발발했다. 대규모 전쟁들이 도시와 지방을 폐허로 만들었다. 제국 간의 전쟁의 와중에서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수천 명의 농민들과 도시 거주자들은 수도원으로 몰려가 탁발로 살아가는 승려와 여승이 됐다. 서기 446년경에 세금 징수원이 줄어들고 군인으로 징병할 시민도 줄어들자 북위 왕조의 황제는 불교를 법으로 금지시켰고 수천 명의 불교 승려와 여성들이 살해됐다. 사원과 수도원들이 파괴됐고 50세 이하의 사람은 결코 불교에 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이 지역에서 살아남았다. 10세기에 건립된 화옌 수도원의 동상들은 중국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북위의 윤강 석굴에 있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초연한 동상들과는 달리 이 동상들은 익살스러움이 깃들어 있다. 대동시는 용벽도시라고도 불렀다. 이들 용벽 중 6개는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다. 용벽들은 주로 황제의 궁궐이나 사원 또는 왕자의 대저택 앞에 세워졌다. 이 구룡벽은 한때 명왕조의 귀족이 살았던 대저택 앞에 있는데 북경의 금단의 도시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 용은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상징이었으며 연이은 왕조들은 이를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선택했다. 중국의 통치자들의 집은 용좌라고 알려지게 됐다. 고대 중국인들이 서로 다른 여러 동물들의 특징들을 결합한 동물이라고 여겼던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은 농사를 풍요하게 해주는 동풍과 봄철의 시작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용은 아주 오랫동안 행운과 재산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용은 종종 진주를 쫓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진리를 탐구하는 중국인들을 상징한다. 중국 문화와 마찬가지로 용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요소들을 혼합한 것이다. 중국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된 상태로 되었는지는 대동시의 오랜 역사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알 수 있다.
산동지방 남동쪽에 위치한 곡부시는 철학자였던 콩푸치의 고향이다. 서양에서는 공자라고 알려진 그의 가르침은 중국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오늘날 남아있는 이 도시는 명왕조 때 지어진 것이지만 곡부의 기원은 그 역사를 이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산동 지방은 옛날에는 루라는 고대 국가였으며 이 지역은 오늘날 중국에서 아직도 루라고 알려져 있다. 3000년 전 문중을 중심으로 한 조왕조는 황하강 중하류의 지류를 따라 중국 문명의 요람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왕조의 창시자였던 조공작은 그의 장자를 곡부로 보내어 루 국가를 다스리게 했다. 그리해서 곡부는 후에 그 번창하는 루 국가의 수도가 됐다. 기원전 6세기 말 콩지, 즉 공자는 출리가라고 불리는 이 거리에서 살았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인 공자는 어머니와 함께 출리가의 북쪽 끝에 위치한 방 3개 딸린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 집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집안들의 우물은 아직도 남아있다. 공자의 가르침은 실질적인 목적과 함께 도덕적 행동을 강조한다. 성인 남자가 되는 법에 나오는 이 원칙들은 12세기에 재편집된 공자의 경전에 기초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유교 사상의 본질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쳤던 그의 가르침들이 그 추종 세력을 얻기 전에 거의 사라질 뻔한 일이 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진시황제는 그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모든 서적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쓰여진 유교 경전들은 대나무 조각들과 먹으로 쓰여졌다. 공자의 구대손인 콩지는 벽 안에 유교 고전들을 숨겼다. 루비벽은 이 소중한 서적들을 구한 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곡부에 세워진 것이다. 유교 사상을 중시하기 시작한 최초의 황제는 서기 1세기에 한 왕조를 다스렸던 우 황제이다.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우 황제는 다른 모든 사상을 거부하고 유교를 전통 사상으로 삼았다. 공자를 기리는 의식들은 아주 중요시됐고 유교 사원들은 재건축되거나 확장됐다. 현재 곡부에 있는 유교 사원은 명청 왕조 때 지어진 것이다. 남북을 축으로 해서 세워진 이 사원에는 9개의 커다란 정원이 있다. 이 사원은 북경의 황궁과 성도에 있는 황제의 여름 별장과 함께 동양에 있는 고대 건물들 중 가장 큰 건물의 하나이다. 다청회당이 이 사원의 주된 구조물이다. 이 건물이 현재 이렇게 웅장한 것은 중국의 여러 황제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건축과 보수 증축한 결과이다. 이 건물 역시 같은 종류의 건물들 중 가장 큰 세 건물의 하나이며 북경 금단의 도시와 같은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 용해당의 처마 아래 각기 디자인이 다른 용무늬가 조각된 10개의 석조 기둥이 서 있다. 북경의 황궁조차도 이런 기둥은 갖고 있지 않다. 전농 황제가 공자에게 희생을 바치러 이곳에 왔을 때 이 기둥들이 황제를 언짢게 하지 않도록 노란 비단으로 쌌다는 말이 있다. 이곳에서 수세기 동안 희생과 기념 의식들이 행해져 왔다. 예전에 기념 의식 때 연주됐던 음악은 공자가 좋아했던 5000년 역사의 사오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었다. 무용은 40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샤왕조의 다사 무용을 기초로 했다. 우리가 오늘날 보고 듣는 무용과 음악은 청왕조의 전농 황제 때 만들어진 것이다.
가청 해당의 진열품들 중에는 희생의식 때 사용됐던 고대 악기들도 있다. 어떤 악기들은 의식용으로 만들어졌고 오직 그 용도로만 쓰였다. 봉건 중국에서는 공자를 성인으로 여겼다. 송왕조 때 공자의 46대 손인 콩정유에는 세습이 가능한 성인의 후손이라는 자기를 수여받았다. 그 이후로 그의 모든 종손들은 공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았다. 중국 봉건사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근사한 건물에서 생활한 가문은 황족을 제외하면 콩가가 유일한 가문이다. 황궁에서와 같이 가족들의 거주 공간은 의식이 열리는 주요 회당지에 있다. 이곳에는 또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가족 계보도 있다. 여기에는 4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집된 9,000권의 책들이 있다. 콩가의 족보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완전한 족보이다. 시수이 강 옆에 곡부 북쪽에 200평방미터의 나무숲이 있다. 이것이 콩가의 묘지이다. 영적인 길을 따라가면 묘지가 나오는데 이곳에는 묘비들이 서 있고 그중 오래된 것은 2400년이나 된 것도 있다. 공자는 이 나무숲 중앙에 묻혀 있다. 그의 무덤에 세워진 묘비는 1443년 명왕조 때 세워진 것이다. 동쪽에는 공자의 아들 콩리의 무덤이, 남쪽에는 그의 손자인 콩지의 무덤이 있다. 이런 배열은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이용되고 있다. 두 젊은 일본인들이 공자의 집에서 중국의 전통식대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곡부에 왔다. 모든 옛 의식과 전통이 준수된다. 이러한 의식은 유교 사상이 아시아 전체에 미친 영향과 그것이 현대 생활에서도 유용한 가치임을 시사한다. 공자의 77대 손녀딸인 콩드마오 씨까지도 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북경에서 왔다. 그녀는 이 젊은 부부에게 자기 손으로 쓴 이행윤구를 결혼 선물로 선사했다. 청왕조 정부가 무너진 후 중국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무너졌다. 내전에 휘말린 중국에서는 1927년 8월 1일 3만 병력의 공산당 북부 원정군이 남창시의 국민당 요새군을 공격해서 4시간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그들을 전멸시켰다. 남창 반란으로 알려진 이 사건 후에 반란에 가담했던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초의 군대가 됐고 그 주동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와 국가의 지도자가 됐다. 오늘날 8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군의 날이다. 원래는 흙으로 된 성벽에 둘러싸인 요새였던 남창은 한 왕조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관잉 장군에 의해서 기원전 210년에 세워졌다. 남창이라는 명칭은 남쪽의 번영이라는 뜻이며 이 도시는 처음부터 이 지역 정치 중심의 역할을 해왔다. 남창이 원래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을 때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이 도시의 중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역할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은 많이 있다. 남창의 많은 거리와 다리, 학교, 공원, 시장들이 8월 1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때는 남창에서 가장 장엄한 건물들 중 하나였던 장시 호텔은 남창 반란의 본부 역할을 했으며 전선위원회 구성원들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8월 1일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그 청왕조 때의 가구들 주변에 그 반란과 관련된 기록이나 기념물들이 잔뜩 놓여 있다. 조우 엔라이의 사무실과 지도부 회의실은 반란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다. (8월 1일) 반란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바이화조우는 지금은 공원이 됐다. 남창의 2000년 역사 동안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많은 재난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텅왕자의 탑이다. 653년에 당왕조의 초대 황제의 동생이자 이 지역의 군주였던 텅왕자는 남창 남동쪽에 항장강 옆에 탑을 지었다. 이 탑은 당왕조 때의 신동 왕보가 쓴 텅왕자탑의 발시라는 송덕문 때문에 유명하다. 왕보는 그 탑의 완성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우연히 남창을 지나는 중이었다. 그는 초대를 받았고 그 즉석에서 그 탑과 그 탑을 세운 이를 위해서 유명한 송덕문을 썼다. 그 탑이 서 있었던 13세기 동안 그 탑은 전쟁과 반란으로 파괴됐다가 다시 지어지는 과정을 무려 28번이나 되풀이했다. 1872년에 재건된 이 탑은 1927년 8월 1일 반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926년에 또다시 불타버렸다. 남창의 2000년 역사를 총괄한 예술품들이 탑에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탑은 1989년에 완성된 29번째로 재건축된 것이다. 중앙 지붕은 땅에서 거의 55m가량이나 떨어져 있다. 이 탑의 디자인은 송왕조 때 그려진 어떤 그림에서 따온 것이며 그 기울어진 지붕과 색칠된 나무들은 그 시기의 양식을 반영한다. 남창은 많은 유명한 인물들을 배출했다. 10세기 북성왕조의 수상이었던 안슈는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제국시대의 다른 많은 정부 관리들처럼 안슈 역시 예술교육을 받은 학자였다. 그는 송왕조의 안유애라는 우아한 운문 형식을 개척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슈의 고향 웬강은 글씨 쓰는 붓으로 유명한 곳이다. 번창하는 이곳 붓 시장에는 빗자루만큼 큰 붓부터 밀끄러기처럼 섬소한 것까지 무려 250종류의 이상의 붓들이 있다. 중국 역사상 유명했던 많은 서예가들이 이곳 붓시장에서 붓을 샀다고 전해진다. 남창의 도자기 회화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훨씬 더 현대의 기원을 둔 것이다. 미술과 공예에 관한 현대적 대가인 양우심이 개발한 색상이 있는 도자기 회화는 작품의 충실성과 질감에 있어서 거의 사진에 가깝다. 그가 그린 초상화들은 놀랄 만큼 실물과 똑같다. 남창 서쪽의 메일링 언덕은 높이가 해발 841m이다. 경치가 아름다운 이 지역은 이곳의 나무들과 서늘한 기온으로 유명하다. 이곳에 있는 홍야 우물은 남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장소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대의 황실 연금술사였던 홍야가 옛날에 영생불사는 약을 만들려고 이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고 한다. 그 어떤 남창 주민도 아직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중국 남부의 이 도시에서 형성된 문화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
기원전 221년 진왕조의 초대 황제였던 진시황은 정부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방랑자와 범죄자들을 노예로 삼았다. 참수와 거세는 흔한 처벌 방식이 됐다. 봉건 제도는 종식됐다. 진왕조는 경쟁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물리치고 정권을 잡았으며 잔혹한 동시에 효과적인 통치를 했다. 진시황은 그가 세운 왕조가 만 세대 동안 계속되리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진왕조가 시작된 지 겨우 14년 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 진왕조를 무너뜨리고 한왕조를 탄생시켰다. 진왕조의 붕괴와 다시 회복된 봉건 제도와 이 제도 이후의 융성에 관한 이야기는 서주라는 옛 도시에서 시작된다. 기원전 206년 4월 지양류는 자신이 추국가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서주를 수도로 삼았다. 진왕조 말기에 일어난 농민 반란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지양류는 대단히 용감한 동시에 또 대단히 오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통찰력과 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패망했는데 이 이야기는 북경 민석국에서 폭군이 그의 애첩을 두고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공연되고 있다. 그의 적수인 유방은 많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웠고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한왕조의 초대 황제가 됐다. 유방은 서주의 페이양 마을의 출신이었다. 기원전 195년 유방은 몸소 어떤 반란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통솔했다. 그 후 그는 수도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의 고향 마을에서 발길을 멈추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서 그는 폭풍의 노래를 불렀다. 폭풍이 일어나 앞에 있는 구름을 휩쓴다. 더욱 지위가 높아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를 지킨 전사들에게 감사하노니. 유방은 한왕조의 다른 모든 황제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출생지에 크게 의존했다. 그들은 한왕조 400년 역사 동안 18개의 속국들을 만들었고 이 예속 국가들을 같은 문중의 사람이나 개선 장군들에게 하사했다. 이것들은 황제가 속국의 통치자들에게 준 왕실 인장들이다. 속국에서 일했던 관리들과 왕실 경비들의 많은 무덤들이 이 지역에 있다. 이 말과 군인들 조각상들은 서주 동쪽의 사자원덕에서 1984년에 발견됐다. 점토를 구워서 만든 이 조각상들은 한때는 화려하게 색칠되어 있었지만 무덤을 연 지 몇 시간 만에 그 색이 바래버렸다. 거의 4,000개의 조각상들이 발견됐다. 그 가운데 4마리의 말의 조각상들도 있는데 그 각각의 조각상은 60cm 높이에 70cm의 길이이다. 그러한 테라코타 조각상들에 대한 언급은 현존하는 역사적 자료에는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서한 왕조 중기에 존재했던 추국가의 어느 왕자를 위해서 무덤에 함께 묻힌 매장품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조각상들은 그 국가의 지방군을 조각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서주의 북쪽 교회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조각상들은 옛 추국가 때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의식을 진행하는 위험 있는 경비병과 우아한 무용수들, 또 음악에 심취해 있는 음악가들의 모습이다. 이 조각상들은 서한 시대의 테라코타 조각상들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것이다. 오그로된 갑과 은실로 만들어진 수의는 수의로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고 복구된 것이다. 전문적인 장인들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렸을 이 수의를 보면 중국 제국이 무덤과 조상 숭배를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알 수 있다. 1952년에 발견된 한왕조의 왕실 고부는 1300여 년 전에 이미 무덤 절도범들에게 모조리 도난당했다. 벽에 부조와 조각들만이 남았다. 이들은 주로 얇은 양각 조각들과 선판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선판화들은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전차의 스타일과 말의 수는 한 왕조의 발달된 이계 질서를 반영한다. 이들 옛 조각들의 도움을 통해 현대의 사학자들은 옛 서주의 일상생활과 관습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옛날의 방적 과정과 서민들의 삶, 그리고 여행 중인 관리들의 행렬이 묘사되어 있다. 석조 양각들의 또 다른 주요 주제는 신과 영혼들의 세계이다. 농사와 낚시, 가축 농업의 신 푸지와 서쪽의 여왕 어머니, 교화된 야수, 백호, 붉은 참새와 청룡은 모두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많은 존재들 중 일부이다. 북경에서 항주까지의 대운하는 7세기에 백길수성에 개방됐다. 13세기의 황하강은 그 흐름을 바꿔 그 후 600년 동안 서주 옆을 지났다. 20세기 초에 이 도시는 주요한 철도 중심지가 됐다. 적대 관계에 있는 군대들이 이 중요한 통신 중심지를 장악하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이곳에서 벌어졌던 200번의 대전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대파괴가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624년 황하강이 서주시의 제방을 넘어 도시로 범람했다. 도시 전체가 물로 뒤덮였고 수천 명이 익사했다. 서주 주민들이 홍수에 의해 묻혀버린 원래의 건물들 위에 도시 성벽과 거리, 또 집을 지어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데 4년이 걸렸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라는 입지로 인해서 이 도시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서주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쪽으로 가는 통로, 남쪽으로 가는 열쇠로 알려져 있다. 황 할아버지는 중국 신화에 따르면 옛날의 가장으로 4000년 전쯤에 살았는데 800살이 넘도록 살았다고 한다. 그는 서주시의 수호 성인으로서 기원전 6세기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지역의 장관 문화를 상징한다. (1644년) 만주의 청왕조 창시자들은 1년의 피비린내나는 전투에서 명제국을 무너뜨리고 북경의 황궁인 금단의 도시의 수도를 정했다. 이곳에서 모든 국가 업무가 수행됐다. 외국 사절도 이곳에서 영접했고 황실이 이곳을 가정으로 삼고 황궁 성벽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북경의 날씨가 덥고 습해지는 여름이 오면 황실 가족은 황실의 산속 휴양지가 있는 북쪽의 성도로 옮겨갔다. 이 휴양지의 5분의 4가 산으로 되어 있었다. 북동쪽은 산으로 되어 있는 반면 남동쪽은 호수와 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앙 부분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즉 이 휴양지 지형은 중국 전체의 지형과 아주 유사했다. 여름의 평균 기온이 섭씨 25도였는데 청왕조 황제들은 4월부터 9월까지는 이곳에 와서 국가 업무를 관장했다. 강희 황제와 전농 황제를 그린 이 초상화들은 카스틸리오네라는 이탈리아 선교사가 그린 것이다. 유럽식의 사실주의로 이 그림들은 이 여름 별장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실제와 아주 비슷하게 그렸다. 1790년에 완공된 성도는 곧 중국의 여름 수도로 제2의 정치 중심지가 됐다. 어떤 지역에 황실 공원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 지역이 중국의 도시로 발전하게 된 예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이 경우 하나뿐이다. 1793년에 영국의 조지 2세 국왕은 중국으로 외교 사절단을 보냈다. 6월에 도착한 이들을 중국 황제는 성도에서 맞이했다. 영국 사절단 중 두 번째로 지위가 높았던 조지 스탠튼은 그가 본 장소에 대해 후에 아주 자세히 기록에 남겼다. 모든 건물들은 그 주위 자연환경에 맞게 만들어졌다. 구조와 장식은 건물마다 각기 달랐지만 모든 건물들 안에는 그 중앙에 옥자가 있는 커다란 홀이 있었다.
각각의 건물들은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유럽의 예술품들과 타타르 지방에서 온 아주 귀한 자연산물도 있었다. 그는 풍경과 인간의 형상을 나무로 만든 조각상들을 중국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여겼다. 그 여름 산장은 560만 평방미터의 너비로 궁궐과 산, 호수, 계곡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전농 황제가 영국 사절단을 맞이했던 만구르 나무의 정원은 계곡 부분에 있다. 그 정원 중앙에는 커다란 황색의 황제의 몽고식 요츠가 있고 그 주위에는 청황제 조상이었던 유목민족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30여 개의 좀 더 작은 요츠들이 있다. 영국 사절단이 머무르는 동안 공교롭게도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의식이 열렸다. 축하 행사 중에는 8만 명의 군대와 12,000명의 관리들이 참석한 군대 사열도 있었다. 프랑스의 한 왕실 화가가 이 의식들을 자세하게 그렸다. 이 화려한 축제에는 춤과 레슬링 경기, 불꽃놀이와 기타 다른 형식의 오락이 포함됐다. 이들은 청왕조의 장엄함과 중국 문화의 다국적 성향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고 강한 인상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21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갈수록 많은 외국 방문객들이 매년 이 이국적인 황실 별장을 구경하러 온다. 만구르의 나무에 정원 깊숙이 웽징 누각이라고 불리는 서적 보관소가 있다. 한때 이곳에는 시쿠찬슈라고 하는 방대한 개요서, 즉 전농 황제 때 집재성되고 편집된 지식의 4대 보고의 완전 총서가 있었다. 이 별장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호수 부분이다. 고전적인 중국 정원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황실 유형과 사적인 유형이 있다. 여름 산장에 있는 것은 황실 정원 중 가장 크고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이것은 중국 남부의 작은 개인 정원들보다 그 디자인이나 효과 면에서 훨씬 더 웅장하다. 따뜻한 강물샘은 한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세계에서 가장 짧은 강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지하수 광천지는 이 산장에 있는 3마일 길이의 호수 수원이다. 이 샘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은 새벽에 호수 표면 위로 안개가 피오르게 하며 이로써 동화 속의 장소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10km 길이의 거대한 성벽이 이 황실 별장을 둘러싸고 있다. 몽고와 친지행, 티베트 등의 소수 민족 집단들과의 강력한 결속의 표시로서 청 정부는 이 여름 별장 주변에 사원과 수도원들을 세웠다. 성벽 바로 바깥쪽에 있는 이들은 8개의 애각 사원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 사원들의 뛰어난 장식은 궁궐들의 엄숙하고 고전적인 스타일을 잘 조화시킨 것이다. 이 사원들은 한, 만주, 몽고 그리고 티베트 건축물의 디자인들을 모두 사용했다. 우주의 환희 사원에 있는 새벽 정자는 완전한 한 왕조풍으로만 지어졌다. 그러나 천장 아래의 기쁨의 신들은 그 기원이 티벳이다.
남아교 이론에 따르면 이 신들은 여자의 상징인 선을 나타내며 이 신들이 남자의 상징인 사악함과 폭력을 물리친다고 한다. 행복과 장수의 사원은 행운의 산이라는 의미의 티벳어를 한어로 번역한 것에서 그 이름을 땄다. 이 홀은 6대 펜천 라마가 성도에 왔을 때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가르칠 때 이용했던 곳이다. 이 홀의 구리 지붕은 750kg의 금을 입힌 것이다. 지붕 용마루의 8마리의 금빛 용들은 그 하나하나의 무게가 1톤가량이나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름 별장의 궁궐들은 색칠한 장식이나 금 장식이 거의 없다. 청왕조 황제들이 중국의 소수 민족들과 그들의 종교를 대단히 중시했음이 분명하다. 티벳 디자인 중 13개의 원이 있는 첨탑들은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데 필요한 13단계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포타락 교리 사원은 8개의 외곽 사원들 중 가장 큰 것이다. 그 이름은 포탈라라는 티벳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티벳 지방의 라자에 있는 포탈라 궁과 거의 똑같은 이 사원은 작은 포탈라로 알려져 있다. 우주의 정적 사원은 1755년에 청나라 정부가 줌크왈 소수민족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을 진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 수도원 내의 다청루각은 티벳 양식의 건물이며 그 안에는 1000개의 팔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음보살상이 있다. 22m 높이와 110톤 무게의 이 목조 동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보살상이다. 달 주변의 수많은 별들처럼 여름 별장을 에워싼 8개의 사원들은 다수 민족들이 통일되어 있는 국가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이 상징적인 구조는 중국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도시의 하나인 성도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쳐왔다. 성도 분지를 내려다보는 절벽 높은 곳에 귀절봉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 이것은 신의 엄지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 있는 돌기둥보다도 훨씬 크다. 성도시의 상징인 귀절봉은 성도시의 발달을 지켜봐 왔으며 21세기가 가져올 많은 변화들 역시 묵묵히 지켜볼 것이 틀림없다.